철혈 군주 이방원도 그녀 앞에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왕의 침소에서 조선의 법을 바꾸고 대신들이 줄을 서서 뇌물을 바쳤던 여인은 누구였을까요? 법도 위에서 군림하며 반대파들을 단체로 나락 보낸 그림자 여왕의 정체가 지금 밝혀집니다. 1400년 조선의 세 번째 왕으로 태종 이방원이 즉위합니다. 그는 두 차례 왕자의 난을 일으켜 왕위에 올랐고 형제들을 죽이고 처남들을 제거하며 권력을 장악한 냉혹한 군주였습니다. 태종은 강력한 왕권을 확립하기 위해 외척을 철저히 배제했는데 자신의 장인인 민제까지 제거할 정도로 무자비했습니다. 신하들은 그를 두려워했고 한 번 결정한 일은 절대 번복하지 않는 그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태종은 정비 원경왕후 민씨와의 사이에서 네 아들을 두었는데 왕비를 존중하기는 했지만 정치적으로는 거리를 두었습니다. 외척의 힘이 커지는 것을 경계했기 때문이고 왕비조차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철저히 막았습니다. 이런 태종이 유일하게 마음을 연 여인이 있었으니 바로 후궁 선빈 안씨였습니다. 선빈 안씨는 경주 안씨 가문 출신으로 평범한 양반가의 딸이었습니다. 집안이 특별히 권세가 있거나 부유한 것도 아니었고 그녀 역시 궁궐과는 먼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410년경 태종의 눈에 띄어 궁궐로 들어오게 되었는데 당시 태종은 40을 넘긴 나이였고 즉위한 지 10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안씨는 외모가 아름다웠지만 그것만이 태종을 사로잡은 이유는 아니었는데 그녀에게는 남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태종의 마음을 읽는 능력이 뛰어났고 왕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파악해서 제공했습니다. 태종은 늘 긴장하며 살아야 했는데 반대파들을 감시해야 했고 신하들의 충성심을 의심해야 했으며 언제 어디서 배신이 나올지 몰라 잠도 편히 잘 수 없었습니다. 안씨는 이런 태종에게 편안함을 주었는데 그녀와 함께 있을 때만큼은 왕도 경계를 풀 수 있었고 진심을 털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태종은 안씨를 점점 더 자주 불렀고 그녀와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다른 후궁들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왕을 만났지만 안씨는 거의 매일 태종의 침소에 머물렀습니다. 태종은 안씨에게 정사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는데 어느 신하가 믿을 만한지, 어떤 정책을 추진해야 할지, 누구를 제거해야 할지까지 왕비에게도 하지 않는 이야기를 안씨에게는 털어놓았습니다. 안씨는 단순히 듣기만 하지 않았는데 적절한 때에 의견을 제시했고 태종이 고민할 때 해결책을 제안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녀의 조언이 대부분 적중했다는 것인데 안씨가 의심하던 신하가 실제로 배신하거나 그녀가 추천한 방법이 효과를 발휘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태종은 안씨의 정치적 감각에 놀랐고 그녀를 단순한 후궁이 아닌 조언자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1414년 태종은 안씨를 선빈으로 책봉했는데 후궁 중에서도 높은 품계였고 이는 태종의 총애가 얼마나 깊은지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선빈 안씨는 태종의 성격을 완벽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태종은 강력한 왕권을 원했고 신하들이 자신의 뜻에 복종하기를 바랐으며 반대하는 자는 가차없이 제거했습니다. 안씨는 이런 태종의 성향을 이용했는데 신하들의 작은 불만이나 의심스러운 행동을 포착해서 태종에게 보고했고 왕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처럼 포장했습니다. 태종은 안씨의 보고를 신뢰했고 그녀가 지목한 신하들을 조사했으며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처벌했습니다. 안씨는 이 과정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확인했고 더 큰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태종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갔는데 왕은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안씨와 상의했고 그녀의 의견을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선빈 안씨는 이제 단순한 후궁이 아니었고 태종의 마음을 완전히 장악한 조선 최고의 권력자 중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신하들은 이 사실을 눈치채기 시작했고 선빈을 통하지 않고서는 왕에게 접근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궁궐 안에서 선빈 안씨의 이름이 속삭여지기 시작했고 그녀를 만나려는 사람들의 줄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선빈 안씨의 권력은 인사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태종은 관리를 임명하거나 파면할 때 안씨의 의견을 물었고 그녀가 반대하면 임명을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실록에는 태종이 어느 관리를 승진시키려 했다가 선빈이 그 사람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즉시 철회한 기록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반대로 안씨가 추천한 사람은 빠르게 승진했는데 그녀가 한마디만 하면 하급 관리가 고위직으로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신하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승진을 원하는 관리들은 선빈에게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접 만날 수는 없었지만 중간 매개자를 통해 선물을 보냈고 자신의 충성심을 전달했습니다.
안 씨는 이런 뇌물을 받아들였는데 금은 보화와 귀한 물품들이 그녀의 처소로 들어왔고 그녀는 점점 더 부유해졌습니다. 하지만 뇌물을 받는다고 해서 모두에게 혜택을 준 것은 아니었는데 안 씨는 철저히 계산적이었고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만 밀어줬습니다. 선빈 안 씨는 인사뿐만 아니라 정책 결정에도 개입했습니다. 태종이 새로운 법을 만들거나 제도를 개혁할 때 안 씨는 자신의 의견을 제시했고 태종은 그것을 반영했습니다. 1416년 토지제도를 개혁할 때도 안 씨의 입김이 작용했는데 그녀는 특정 가문에 유리한 방향으로 제도를 조정하도록 건의했고 태종은 그녀의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세금 정책을 논의할 때도 안 씨가 개입했는데 어느 지역에 세금을 감면해 줄 것인지 어느 계층에 부담을 지울 것인지 이런 민감한 문제에도 그녀의 의견이 반영되었습니다. 신하들은 이를 알고 있었지만 공개적으로 문제 삼을 수 없었는데 태종이 선빈을 절대적으로 신뢰했고 그녀를 비판하는 것은 곧 왕을 비판하는 것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대신이 용기를 내어 후궁의 정치 개입을 문제 삼았다가 태종의 노여움을 사서 파직당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 일 이후로는 아무도 감히 선빈을 비판하지 못했고 그녀의 권력은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선빈 안 씨가 권력을 행사한 주요 무대는 태종의 침소였습니다. 대신들이 낮에 태종과 논의한 내용을 밤에 안 씨가 뒤집어버리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태종이 대신들과 회의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다가 다음날 갑자기 번복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신하들은 전날 밤 선빈이 태종을 설득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안 씨는 태종이 가장 편안한 상태일 때 이야기를 꺼냈는데 왕이 긴장을 풀고 쉬고 있을 때 부드럽게 자신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태종은 안 씨의 말을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설득당했고 아침이 되면 생각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런 침소 정치는 조선 초기 후궁 정치 개입의 전형적인 사례였는데 선빈 안 씨는 이를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한 인물이었습니다. 대신들은 낮에 아무리 열심히 왕을 설득해도 밤에 선빈이 한마디 하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것을 깨달았고 결국 선빈을 먼저 설득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선빈 안 씨는 자신을 견제하려는 세력을 가차없이 제거했습니다. 그녀를 비판하거나 경계하는 신하들을 하나씩 찾아내 태종에게 그들의 문제점을 보고했습니다. 안 씨는 교묘했는데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않고 우회적으로 의심을 심었습니다. 어느 신하가 왕의 정책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거나 다른 신하들과 결탁해서 왕권을 제한하려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보고하면 태종은 즉시 조사에 나섰습니다. 태종은 원래 의심이 많은 성격이었기에 안 씨의 보고를 쉽게 믿었고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점이 발견되면 가차없이 처벌했습니다. 1417년에는 선빈을 비판했던 대신 5명이 한꺼번에 파직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모두 안 씨가 태종에게 그들의 문제를 보고한 결과였습니다. 신하들은 공포에 떨었고 선빈의 눈 밖에 나지 않기 위해 조심했으며 그녀에게 잘 보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선빈 안 씨는 이렇게 반대파를 하나씩 제거하며 자신의 권력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갔고 궁궐 안에서 그녀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태종조차 그녀의 말에는 귀를 기울였고 그녀가 원하는 것은 대부분 이루어졌습니다. 조선 건국 초기 강력한 왕권을 확립했다던 태종도 침소에서만큼은 선빈 안 씨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했고 이는 조선 역사상 매우 독특한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1418년경 선빈 안 씨의 권력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조정 대신들은 중요한 일이 있으면 태종보다 먼저 선빈에게 보고했고 그녀의 허락을 받아야만 왕에게 상소를 올릴 수 있었습니다. 대신들은 선빈의 처소가 있는 곳에 줄을 서서 기다렸는데 직접 만날 수는 없었지만 중간 전달자를 통해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선빈은 이들의 청을 듣고 허락할 것과 거부할 것을 결정했고 그녀가 거부한 것은 왕에게 올라가지도 못했습니다. 심지어 영의정급 대신들도 선빈의 눈치를 봐야 했는데 그녀가 반대하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시행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조선의 법도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었는데 후궁은 정치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있었지만 선빈 안 씨는 예외였습니다. 태종이 그녀를 보호했고 신하들의 비판을 용납하지 않았기에 아무도 감히 문제를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선빈 안 씨의 처소로 들어가는 뇌물의 양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금은 보화는 기본이었고 귀한 비단과 보석, 중국에서 온 진귀한 물품들, 심지어 토지 문서까지 그녀에게 바쳐졌습니다. 대신들은 자신의 청을 들어달라며 뇌물을 보냈고 승진을 원하는 관리들은 재산을 털어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지방 관리들도 예외가 아니었는데 중앙으로 발령받고 싶거나 좋은 자리를 얻고 싶으면 선빈에게 뇌물을 보내야 했습니다. 안 씨는 이 모든 뇌물을 받아들였는데 거부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재산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일개 후궁이 왕실 어느 누구보다 부유해지는 기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실록에는 선빈의 처소에 쌓인 재물이 창고에 다 들어가지 않을 정도였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대신들은 분노했지만 어쩔 수 없었고 뇌물을 바치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었기에 결국 모두가 선빈의 탐욕에 동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빈 안 씨는 조선의 법조차 자신의 뜻대로 바꿨습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법은 태종을 설득해서 개정했고 자신에게 유리한 법은 새로 만들게 했습니다. 1417년 후궁의 재산 소유를 제한하는 법이 논의되었는데 선빈이 이를 알고 태종에게 강력히 반대했고 결국 그 법은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후궁도 일정 수준의 재산을 소유할 수 있다는 새로운 규정이 만들어졌는데 이는 명백히 선빈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안 씨는 자신의 친족들에게도 특혜를 주었는데 오빠와 조카들을 관직에 앉혔고 그들이 문제를 일으켜도 처벌받지 않도록 보호했습니다. 어느 지방에서 선빈의 친척이 백성을 수탈했다는 보고가 올라왔지만 안 씨가 태종에게 변명하자 왕은 가볍게 넘어갔고 오히려 고발한 관리가 파직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는 법치를 강조했던 태종의 원칙과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었지만 선빈 안 씨만은 예외였습니다. 그녀는 법 위에 있었고 법을 자신의 의지대로 조종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였습니다. 사람들은 선빈 안 씨를 그림자 여왕이라 불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원경왕후가 왕비였지만 실질적인 권력은 선빈이 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비는 의례적인 행사를 주관했지만 정치적 영향력은 거의 없었고 선빈은 공식 석상에 나서지 않았지만 모든 권력을 쥐고 있었습니다. 안 씨는 교묘하게 움직였는데 겉으로는 겸손한 척했고 왕비를 존중하는 것처럼 행동했지만 뒤에서는 모든 것을 조종했습니다. 태종의 결정은 곧 선빈의 결정이었고 조정의 인사는 선빈의 뜻대로 이루어졌으며 국가의 정책도 선빈의 영향 아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조선 건국 이래 전례가 없는 일이었는데 후궁이 이 정도로 강력한 권력을 휘두른 적은 없었습니다. 심지어 태조 이성계의 후궁들도 이 정도는 아니었고 정종시대에도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선빈 안 씨는 태종시대만의 독특한 현상이었고 그녀의 권력은 누구도 막을 수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권력은 영원하지 않았고 선빈의 독주를 견제하려는 세력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을 2번 터치하시고 이어서 보세요. 1422년 5월 태종이 승하합니다. 조정은 충격에 빠졌고 신하들은 새로운 왕 세종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기대했던 것이 있었는데 이제 선빈 안 씨의 권력도 끝날 것이라는 기대였습니다. 태종의 총애로 권력을 휘둘렀던 그녀가 왕이 죽은 이상 더 이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대신들 중 일부는 은밀히 선빈을 제거할 방법을 논의하기도 했는데 그녀가 그동안 저지른 일들을 탄핵하고 뇌물수수를 문제 삼아 처벌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기대는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세종은 선빈 안 씨를 처벌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극진히 예우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세종이 선빈 안 씨를 함부로 대하지 못한 이유는 여러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효의 문제였는데 선빈은 아버지 태종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었고 그녀를 처벌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었습니다. 세종은 누구보다 효를 중시하는 군주였기에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던 후궁을 함부로 대할 수 없었습니다. 둘째는 선빈이 가진 정보와 인맥의 문제였는데 그녀는 태종시대 18년 동안 권력의 핵심에 있었고 조정 대신들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뇌물을 받았고 누가 부정을 저질렀는지, 어떤 가문이 어떤 비밀을 숨기고 있는지 선빈 안 씨는 이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세종이 그녀를 건드렸다가는 그녀가 가진 정보가 터져나와 조정이 대혼란에 빠질 수 있었고 신왕조 초기의 불안정한 정국이 더욱 요동칠 수 있었습니다. 셋째는 선빈의 정치적 감각이었는데 그녀는 태종이 죽기 전 이미 세종과의 관계를 다져놓았습니다. 세종이 세자였을 때부터 그를 지지했고 다른 왕자들과의 경쟁에서 세종 편에 섰으며 세종이 왕위에 오르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세종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선빈에게 일종의 빚을 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세종은 태종 승하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안 씨에게 선빈이라는 정식 칭호를 내린 것입니다. 선은 착하다는 뜻이었는데 이는 그녀가 태종을 잘 섬겼고 왕실에 공헌했다는 의미였습니다. 이 칭호는 단순한 명칭이 아니라 세종이 그녀를 인정하고 보호하겠다는 공식 선언이었습니다. 대신들은 경악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는데 왕이 직접 내린 칭호를 문제 삼을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세종은 선빈에게 넉넉한 생활비를 제공했고 궁궐 내 좋은 처소를 배정했으며 그녀가 원하는 것은 대부분 들어주었습니다. 선빈의 친족들도 처벌받지 않았는데 오히려 일부는 관직을 유지하거나 새로 임명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세종이 선빈을 완전히 무력화하기보다는 그녀와 공존하는 길을 택했다는 의미였습니다. 선빈 안 씨는 태종 사후 표면적으로는 조용히 지냈습니다. 더 이상 직접적으로 정치에 개입하지 않았고 대신들을 만나지도 않았으며 뇌물을 받는 일도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영향력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는데 그녀는 더 은밀하고 교묘한 방식으로 권력을 유지했습니다. 세종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측근들을 통해 선빈의 의견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었고 특히 태종 시대의 일을 처리할 때는 그녀의 조언을 구했습니다. 선빈은 태종의 의중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기에 세종은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기 위해 그녀를 필요로 했습니다. 또한 선빈은 궁궐 안 후궁들과 궁녀들 사이에서 여전히 영향력을 가졌는데 그녀들은 선빈을 선배이자 멘토로 존경했고 궁궐 내부 정보는 여전히 선빈에게 모였습니다. 세종은 이를 알고 있었지만 굳이 막지 않았는데 선빈이 궁궐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그녀가 세종에게 적대적이지 않는 한 문제될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선빈 안 씨는 이렇게 태종 사후에도 권력을 유지했고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자신의 영역을 지켜나갔습니다. 1430년대에 들어서면서 선빈 안 씨는 나이가 들어갔습니다. 정확한 출생 연도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태종과 비슷한 나이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미 60을 넘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그녀의 영향력이 줄어든 것은 아니었는데 오히려 연륜이 쌓이면서 더욱 존경받는 위치에 올랐습니다. 젊은 후궁들은 선빈을 찾아와 조언을 구했고 궁녀들은 그녀를 할머니처럼 따랐으며 심지어 왕실 여성들도 그녀를 예우했습니다. 선빈은 궁궐 안에서 하나의 전설이 되어 있었는데 태종 시대를 온몸으로 겪어낸 유일한 생존자였고 그 격동의 시기를 권력의 정점에서 보낸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종은 가끔 선빈을 불러 과거 이야기를 들었는데 태종이 어떤 생각으로 나라를 다스렸는지, 어떤 고민을 했고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선빈만이 알고 있는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세종은 이를 통해 아버지를 이해하려 했고 선빈은 기꺼이 자신의 기억을 나누었습니다. 선빈 안 씨가 진정으로 대단했던 점은 끝까지 비밀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태종시대 수많은 비밀을 알고 있었는데 어떤 숙청이 왜 일어났는지, 어떤 대신이 실제로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태종이 어떤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렸는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함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들이 그녀를 두려워한 이유도 바로 이것이었는데 그녀가 입을 열면 수십 년 전의 진실이 드러날 수 있었고 이미 잊혔다고 생각한 과거의 죄가 다시 문제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선빈은 그 권력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았는데 필요할 때만 암시를 주는 정도로 그쳤고 직접적으로 위협하거나 폭로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오래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이었는데 권력을 과시하지 않고 조용히 유지했기에 누구도 그녀를 제거해야 할 명분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세종도 선빈이 이런 비밀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녀가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았기에 오히려 그녀를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1440년대 초반 선빈 안 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확한 사망 연도는 실록에 명확히 기록되지 않았는데 그녀의 죽음이 큰 사건으로 다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녀가 무시당했다는 의미는 아니었고 오히려 조용하고 평화롭게 생을 마감했다는 증거였습니다. 세종은 선빈의 장례를 정중하게 치러주었는데 후궁으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예우였고 왕실 묘역에 묻혔으며 제사도 지속적으로 지내졌습니다. 선빈의 죽음을 애도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는데 그녀에게 도움을 받았던 이들과 그녀를 존경했던 궁녀들과 그녀의 지혜를 높이 평가했던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녀를 두려워했거나 미워했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들조차 그녀가 비범한 여인이었다는 것은 인정했습니다. 선빈 안 씨는 이렇게 조용히 역사 속으로 사라졌는데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지만 결국 평화로운 최후를 맞이했고 그 누구도 그녀를 해치거나 처벌하지 못했습니다. 선빈 안씨는 조선 역사상 가장 성공한 후궁 중 하나였습니다. 태종이라는 절대 권력자의 총애를 받았고 그 총애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했으며 왕이 죽은 후에도 권력을 유지했고 자연사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대부분의 권력자들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던 것과 달리 선비는 끝까지 승자로 남았습니다. 그녀가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여러 가지였는데 첫째는 태종의 심리를 완벽히 이해하고 활용했다는 점이고 둘째는 권력을 과시하지 않고 은밀하게 사용했다는 점이며 셋째는 필요한 순간에 물러날 줄 알았다는 점입니다. 태종 사후 그녀는 직접적인 정치 개입을 중단했고 세종과 적대하지 않고 협력하는 길을 택했으며 자신이 가진 비밀을 무기가 아닌 보험으로 사용했습니다. 선빈 안씨는 조선에 중요한 유산을 남겼는데 후궁이 어떻게 권력을 얻고 유지할 수 있는지 보여준 사례였고 동시에 왕권과 후궁 권력이 위험한 관계를 드러낸 경고였습니다. 세종 이후 조선의 왕들은 후궁의 정치 개입을 더욱 철저히 경계했고 선빈 안씨 같은 존재가 다시 나오지 않도록 제도를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는 선빈 안씨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였는지 증명하는 것이기도 했는데 그녀만이 태종이라는 철혈 군주를 다룰 수 있었고 그녀만이 법도 위에서 군림하면서도 끝까지 살아남았기 때문입니다. 조선 왕조 500년 역사를 통틀어 왕의 침소에서 시작해 국가 권력의 핵심까지 장악했다가 처벌받지 않고 천수를 누린 후궁은 선빈 안씨가 유일했습니다. 그녀는 진정한 의미에서 최후의 승자였고 그림자 여왕으로서의 삶을 완벽하게 완성한 여인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깊이 있는 역사 이야기들을 계속 만나보실 수 있어요.